나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겁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을 끊는 식사법, 저자 니시와키 슌지가 쓰고 솔트앤시드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3개월 만에 17kg 뺀 의사의 체험입니다. 오늘은 저자의 서문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는 두 분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입원하셨는데 암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입원한 지 2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1개월 후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들었지만 결국 뼈와 폐까지 암이 전이되고 말았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도 5년간 생존하시다 폐렴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 무렵부터 나는 의료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던 중 나는 자연스럽게 대체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한방의학과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도달한 것이 당질 제한 다이어트의 1인자인 아라키 유타카 원장에게 배운 당 끊기였다. 그 이후로 내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이 되었다. 저자 소개, 니시와키 슌지, 50대의 정신과 의사, 하타이 클리닉 원장, 히로사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국립국제의료센터 정신과 등을 거쳐 2009년 도쿄의 하타이 클리닉을 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엔 암, 당뇨병과 우울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 끊기 체험을 시작했다. 지금은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예전 옷을 꺼내 입는 기쁨, 활기차게 일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현대인에게 탄수화물은 독이다. 제2장, 인류를 고질병에서 해방시켜라. 제3장, 3일이면 실감하는 당 끊기 다이어트. 제4장,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당 끊기 법칙. 제5장, 인생을 바꾸는 당 끊기 매뉴얼.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개월 만에 17kg이 줄어든 나의 경험담. 당 끊기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실감하는 효과는 체중 감량이다. 효과가 빠른 사람은 바로 다음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3일 후에는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당 끊기의 매력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당질이 함유된 식재료나 음식만 먹지 않으면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소, 돼지, 양, 닭 등의 육류는 물론 해산물은 거의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프린체 대사 이상으로 발병하는 통풍은 당질을 끊으면 치료가 되므로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달걀도 괜찮고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맥주는 마셔도 된다.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 또 있을까? 나는 당질을 끊은 지 이제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암이나 당뇨병이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 끊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무엇이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적성이 안 풀리는 성미인지라 나는 직접 당 끊기를 실천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1개월 후에는 체중이 약 5kg이 줄었고 그 다음 달에도 또 5, 6kg이 내려갔다. 3개월이 지나자 무려 17kg이나 빠져버렸다. 벨트 구멍을 한 칸씩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지막에는 구멍이 모자라 뚫어야 할 정도로 살이 빠진 것이다.
당 끊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웬만해서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질을 끊으면 요요 현상 없이 살이 빠진다. 당을 끊으면 짜증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피곤한 뇌에는 달콤한 음식이 효과가 있다. 초콜릿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피곤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어쩐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초콜릿처럼 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잠시 행복한 기분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그 초콜릿 한 조각이 무서운 불씨가 된다. 피곤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단 것을 먹어버리면 혈당치는 단숨에 올라간다. 올라간 혈당이 몸속에 남지 않고 완전히 처리되려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어야 하고 이때 교감신경이 인슐린의 자극을 받아 긴장 상태가 된다. 그런데 당질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달콤한 것이 생각난다. 단 것을 못 먹으면 짜증이 나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또 단 것을 먹어버리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진정되지만 또다시 짜증이 나고 단 것이 너무 먹고 싶어진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이야말로 공황장애와 과잉행동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먹은 초콜릿 한 조각이 몸과 마음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피곤하면 초콜릿이 생각나는 달콤한 함정에서 벗어나라. 당 끊기가 젊음의 비결이자 치매 예방책. 당질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포도당과 단백질을 12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물질이 생성된다. 이것은 세포를 손상시켜 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다. 최종 당화산물이 몸속에 축적되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겉모습을 보자. 인간은 나이를 가늠할 때 피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피부가 깨끗한 사람은 젊어 보인다. 반대로 주름이 많거나 피부가 처져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마련이다. 최종 당화산물은 피부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부의 탄력을 좌우하는 콜라겐을 최종 당화산물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에는 자연스럽게 주름과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뼈와 관절도 쉽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더욱이 요즘 최종 당화산물은 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당화산물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보고도 나왔을 정도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대에는 죽기 전까지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안티에이징 측면으로 봐도 당 끊기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 끊기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3대 영양소에 현혹되지 마라. 도대체 당질이란 무엇일까?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는 인체의 각 성분을 만들고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체내 조정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뇌와 신체의 활동도 영양소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현대의 영양학에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세 가지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부른다. 3대 영양소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말한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10년판
일본인 식사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영양소 중 단백질은 15에서 20%, 지질은 20에서 25%, 탄수화물은 50에서 60%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즉, 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지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지질의 약 3배를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로 탄수화물이 그 정도로 중요할까? 확실히 말하건대 아니다. 각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먼저 단백질부터 살펴보자. 단백질은 신체 구성의 필수적인 영양소다.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과 뼈, 장기, 혈액, 피부, 모발, 손톱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다. 인간의 세포는 평생 동안 사멸과 재생을 반복하므로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기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기능도 저하된다.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대사와 소화를 돕는 효소의 원료가 된다. 평소에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 두어야 할 영양소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질은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각각의 세포는 세포막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이 세포막의 주성분이 지질이다. 지질은 호르몬과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므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질은 살찌게 하니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질을 멀리하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단백질과 지질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탄수화물의 기능을 살펴보자. 탄수화물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에너지원이 된다. 탄수화물의 역할은 단지 그뿐이다. 단백질처럼 근육과 뼈의 성분이 되지도 않고 지질처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주는 능력도 없다. 탄수화물은 단지 연료일 뿐이다.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 탄수화물이다. 물론 생명을 유지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단거리 주자처럼 순발력과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한 스포츠 선수라면 재빨리 에너지로 변하는 탄수화물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넘치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과거와 달리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일은 없다. 탄수화물은 연료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다. 당은 마음의 병도 일으킨다. 당질은 몸에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공황장애 등 우리의 마음, 정신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당이 감정을 지배하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신경에도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질을 섭취하면 의욕을 샘솟게 하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적게 분비된다. 그 결과 의욕 저하와 무기력증이 초래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정신과 의사인 내가 당 끊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라키 유타카 원장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라키 원장은 일본에서 비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제1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토대학 의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탄수화물 대사를 연구한 후 약 30년 전부터
탄수화물과 여러 가지 질병의 관계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아라키 원장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에서 당 끊기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나도 이런 점에 흥미를 느끼면서 차츰 당 끊기에 빠진 것이다. 당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아라키 원장은 당 끊기를 시도하여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 개선시키고 있으며 나 또한 조현병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에게 약 복용 대신에 당 끊기를 권해서 증상이 개선, 소멸된 환자가 여러 명 있었다. 인격과 감정은 음식물로도 쉽게 변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이 밥과 된장국을 먹고도 건강했던 이유. 예전에는 주식인 밥을 하루 3번씩 식사 때마다 먹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잖아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일본식은 밥과 된장국 위주의 식단이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지만 생활습관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보다 단연코 적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섭취한 탄수화물을 모두 소모할 만큼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 시절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까지 먼 길을 30분이나 걸어서 다녔지. 우물물을 길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밥을 지었단다. 게다가 당시에는 에어컨 같은 냉난방 시설이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생활 방식과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많이 먹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었다. 그에 비하면 현대는 어떤가? 현대에는 놀라울 정도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버스와 전철 등의 교통수단이 보급되고 가스와 상수도 같은 생활 기반 인프라도 발달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덕분에 통학할 때는 자동차와 버스, 전철을 이용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체온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스위치 하나만 켜면 마음대로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전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주식인 밥을 계속 먹는다. 그런데도 칼로리는 제대로 소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의 대부분을 체지방으로 축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생활습관병의 증가다. 이전에는 암,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주로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나타났다. 장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것이 최근에는 청소년기에도 나타나게 되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생활습관병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생활습관병의 요인을 식생활의 서구화 탓으로 돌린다. 모든 악의 근원은 육류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육류에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생활습관병의 근본 원인은 어디까지나 비만이다. 비만의 주범은 체지방이며 그 원흉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육류가 아니라 바로 밥과 빵, 면류와 같은 탄수화물 식품에 들어있는 당질이다. 시대가 진화함에 맞춰 식단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당뇨병은 99% 치료된다.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에게 지시받은 식사요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당뇨병은 잘 낫지 않는다. 식사요법을 포기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의 의지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런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99% 이상의 확률로 말이다. 당뇨병에는 1형 당뇨병, 즉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는데 여기서는 2형 당뇨병만 언급한다. 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몸속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인슐린 분비 장애에 의한 질병으로 기본적으로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지만 당질의 섭취 과다로 인해 인슐린 분비량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즉 생활습관병이라 부르는 것은 2형 당뇨병이다. 먼저 2형 당뇨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란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를 말하는데 혈당치가 올라가면 뇌에서 췌장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혈액 중의 포도당이 증가하면 뇌에서 명령을 받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에너지가 필요한 각 세포로 보낸다. 이때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예비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당치로 다시 내려간다. 하지만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발생한다. 쓰고 남은 당질은 체지방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지방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인슐린 수용체가 지방으로 뒤덮여서 인슐린과 결합할 수 없게 되므로 포도당을 세포로 보낼 수가 없고 따라서 혈당치도 상승한 채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뇌는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착각을 해서 인슐린을 또다시 분비한다. 하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지방으로 덮여 있는 한 포도당을 세포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 중에는 포도당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상태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2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변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정말로 콜레스테롤일까?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30%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이다. 그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가다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혈관의 탄력과 유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이다.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혈관이 손상되는 것,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동맥경화의 요인이다. 밥과 면류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루에 3번 하고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달콤한 케이크를 먹을 경우 하루에 3, 4회 혈당치가 급상승한다. 그때마다 혈관은 상처를 입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저하만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 방식도 문제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육류와 달걀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혈관의 재료는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유연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가 없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질을 빼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동맥경화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당이 원인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절대 고칠 수 없는 걸까? 본래 면역력이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만 때로는 균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과잉 반응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면역 반응에서 제외된 자기의 생체 성분에 대해 항체가 생겨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른다.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자율신경의 불균형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주로 아침부터 낮까지 심신활동을 위해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저녁부터 밤까지 휴식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균형 있게 전환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당질 섭취로 인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일 때 면역력이 최고로 높아진다. 그런데 하루 세끼의 야식까지 열심히 당질을 섭취함으로써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은 불균형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 면역력을 안정시키고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당 끊기는 유익하다. 자율신경의 불안 요소를 배제하고 면역의 균형을 맞춘다. 당을 끊는 식사법. 간식과 디저트 끊기. 밥과 빵, 면류는 먹지 않기. 채소는 좋다. 과일은 먹지 않기. 지금까지 니시와키 슌지의 당을 끊는 식사법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권장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2020년판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압도적으로 탄수화물 비율을 높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양소 권장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질병관리청 국민영양통계 자료에 의하면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8%, 지방이 12%입니다.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1914kcal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탄수화물 비율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5%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탄단지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비율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높은 섭취 비율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탄수화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